단잠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단잠 가족분들께 설레는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커뮤니티 공지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지금 하는 채널 외에 새로운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새 채널의 이름은 바로 단잠의 꿈꾸는 책방인데요. 새로운 채널에서는 현재 채널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세계의 다양한 소설 작품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해드릴 테니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오후 6시에 그 첫 번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네, 벌써 많은 분들이 구독도 해주시고 따뜻한 축하 인사도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더욱 힘이 납니다. 앞으로 단잠을 꿈꾸는 책방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에 여러분들과 만나 뵐 것입니다. 잊지 말고 꼭 찾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아직 새 채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채널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독 버튼과 함께 전체 알림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참, 몇 분께서 지금 채널 이름이 바뀌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채널은 이름도 그대로, 운영도 그대로 계속됩니다. 다만 새로운 채널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니까요.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채널 모두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한 첫 이야기, 부디 즐겁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책과 함께하는 하루 단잠에서 준비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미경 작가의 성스러운 봄이라는 작품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 작품은 가혹한 현실을 견디며 살아야 하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는 남편의 시점에서 보여지는 운명의 가혹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미경 작가는 19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희곡 부문에 폭설이 당선되고 2001년 세계의 문학 소설 부문에 비소 여인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밋빛 인생이란 작품으로 2002년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고 밤이여 나뉘어라 라는 작품으로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오늘은 작가의 많은 훌륭한 작품들 중에서 단편소설 성스러운 봄과 함께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성스러운 봄. 정미경. 여기 연구실 앞이에요. 지금 들어가서 뵙겠습니다. 그럼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에 폴더를 접으며 충전기에 몸을 꽂고 에너지를 좀 채워 넣을 순 없을까 생각했다. 내 몸은 방전 경고음이 들린 지 오래인 배터리처럼 겉만 멀쩡했다. 어린이날이 낀 사흘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 전에 처리해야 할 일거리 때문에 며칠 동안을 1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며 뛰어다녔다. 봄이었다. 봄이 온 지는 꽤 됐을 것이다. 회색 콘크리트 벽에 붙어서 핀 개나리꽃 덤불을 도심에서 스칠 때면 지나친 집중을 요구하는 노랑이 징그럽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다. 산자락에 잇대어 서 있는 여기서는 아무래도 끝내 봄빛을 외면하긴 어렵다. 이른 봄꽃들이 피었다 진 자리엔 이파리들이 초록 애벌레들처럼 꼬물꼬물 기어와 나와 메마른 가지를 뒤덮고 있었다. 목덜미에 감기는 바람이 손모를 문질러대는 거대한 환영동물처럼 느껴져 살갗에 소름이 돋았다. 캠퍼스는 쳐다보기도 눈부신 연두와 붉고 흰 철쭉으로 뒤덮여 내 귀에만 들리지 않는 생명의 제잘거림들로 가득 찬 듯하다. 봄이 올 듯 하며 오지 않았던 지난 겨울의 끝에 이렇게
5월이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밤이 있었다. 그 밤,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봄이 여기 이렇게 쉽게 와 있었다. 딸은 끝내 기다리지 못하고 가버렸는데 차마 못 볼 것을 본 듯 나는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담배 한 개비를 피우려다 주머니에서 도로 손을 뺐다. 고객 앞에서 니코틴 냄새를 풍기는 건 보맨의 예의가 아니지. 연구소의 동향 창틀엔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다. 실눈을 떠야 할 만큼 눈부시게 환한데 나는 여기가 어쩐지 밤 같다. 숲 그늘에서 누군가 잿빛 잔도를 한 움큼 집어 던진 듯 작은 새들이 제잘거리며 흩어졌다. 순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진저리가 났다. 지난 겨울 그 밤에 나는 병실의 침대 옆에 서서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몸속에 쌓인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아이의 얼굴은 달처럼 부풀어 있었다. 커다랗게 부풀었지만 탄력이라고는 없어 손가락으로 누르면 출렁일 것 같아 차마 만질 수가 없었다. 문 페이스라고 했다. 신장의 상태에 따라 얼굴은 아침 저녁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했다. 아빠, 응? 어린이날 선물 말이야. 드디어 결정했어. 카데터를 교환할까 말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내 앞에 누워서 딸아이는 선물을 정했다고 조잘거리고 있었다. 어린이날은 3달이나 남아 있었다. 뭘 사줄까? 뭐가 갖고 싶니? 운동화. 운동화? 걷고 싶었던 것일까? 딸아이가 갖고 싶어 한 건 캐릭터 운동화였다. 발등에는 만화 주인공이 그려져 있고 그걸 신고 달리면 뒤꿈치에서 형광 연두의 불빛이 디딜 때마다 반짝반짝 커진다고 했다. 광고에서 봤는데 그걸 신고 달리면 아이들이 모두 자기를 쳐다볼 것이라고 했다. 그 신발은 밤에만 신어야 되겠구나. 아이는 그것까진 미처 생각 못했다는 표정으로 약간은 아쉬운 눈빛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손바닥으로 딸의 배를 살살 문질렀다. 배도 얼굴처럼 부어올라 손을 대자 물을 담은 봉지처럼 출렁거렸다. 운동화 미리 사줄까? 또 고개를 젓는다. 어린이날 선물이란 5월 5일에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7살. 오래 병을 앓는 동안 지독한 치료는 아이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대신 성장을 멈추어 놓았다. 아이는 거꾸로 도는 시계 바늘을 올라탄 것처럼 키와 몸무게가 자꾸만 줄어들었다. 침대에 누운 아이는 인공 배양실에 놓인 희귀식물처럼 쳐다보기도 아슬아슬했다. 아빠, 응? 아빠 눈 속에 별이 있어. 내려다보는 내 눈을 쳐다보며 딸아이는 말했다. 내 눈에 고인 눈물을 아이는 별이라 불렀다. 다음날 운동화를 사서 나는 그걸 베란다 창고에 숨겨두었다. 아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밤에 혼자 베란다에 서서 신발 속에 손을 넣고 눌러보면 삑삑 소리가 났다. 그때마다 뒤꿈치에서 형광 연두빛 불이 켜졌다가 꺼졌다. 병실에 들어서면 처음 눈이 마주치는 심전도 모니터처럼 모든 빛나는 것은 나를 불안하게 했다. 머리카락도, 얼굴도, 끝이 나팔꽃처럼 펼쳐진 스커트도, 핑크빛으로 빛나는 소녀가 딸 대신 신발코에서 눈을 반짝이며 불안하게 웃고 있었다. 그걸 미리 준다면 아이가 제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버릴까 두려웠다. 아이는 키가 줄어드는 대신 나날이 영악해져 갔다. 무섭도록 눈치가 빨랐다. 병실에 밝은 얼굴로 들어서면 더 나빠졌대? 물어볼 만큼. 그 밤에
어린이날은 광년의 거리처럼 아득한 곳에 있었다. 이토록 쉽게 그날이 올 줄은 몰랐었다. 나는 그날 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끝내 하지 못하고 병실을 나오고 말았다. 너는 고통스럽게라도 여기 이곳에 더 머물고 싶니? 바깥은 초여름 날씨 같은데 지하 연구실은 얼음집에 들어온 듯 서늘하다. 오르막을 걸어오느라 등에 밴 땀이 순식간에 식으면서 살갗이 조이는 느낌이 들었다. 창을 등지고 앉은 그의 얼굴을 나는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20년의 세월에도 그의 얼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물론 그는 감색 싱글을 입고 자기 앞에 서 있는 내가 한때 자신의 강의를 듣던 학생이었다는 걸 모를 것이다. 그는 언제나 수십, 수백 명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었고 난 그 앞에 앉아있던 학생들 중 한 명이었으니까. 그러고 보니 그때 이 사람은 지금의 내 나이보다 한참이나 어렸다. 손해보험 사정을 하는 우리 사이에는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직업 베스트 3이 있다. 지긋지긋한 체험을 통한 뼈저린 리스트이다. 목사, 은행원, 그리고 교수. 다양한 사람을 상대하는 노하우를 일상에서 철저하게 터득한 사람들이라 그런지 협상의 게임에서 초보들은 늘 그들에게 당하기 마련이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어떤 목사는 내가 보기에 멀쩡한데 꼬박 8개월을 병원에서 버텨내고 결국 천문학적인 액수를 챙겨나갔다. 그가 내세우는 후유증 중에는 걸을 때마다 고관절이 아프고 요통으로 성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 외에 정신장애도 있었는데 나야말로 그 사람과 조금만 더 줄다리기를 했다면 진짜 돌아버렸을 것이다. 연기자가 된다면 훨씬 눈부신 성취를 이루지 않을까 조언을 해주고 싶었다. 게다가 사고 차량이 외제차일 때는 우리나 고객이나 마음속에 잘 벼린 칼 하나씩을 품고 만나게 된다. 이 일이 처음부터 내게 맡겨진 건 아니었다. 사고 차량이 BMW이고 피해자가 교수이며 전공이 신경외과인 대학병원 의사라는 자료를 읽은 부장은 이 일을 내게 돌렸다. 잘해봐. 애쓴 만큼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인센티브라는 말이 없었다면 나도 이 골치 아픈 일을 맡지 않았을 것이다. 요즘 내 머릿속을 지배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었으니까. 조영우라는 그의 이름을 내가 여태 기억하고 있었던 건 아니다. 자료 파일을 보니 근무처가 내 모교였고 나이로 미루어 내가 강의를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전공과 이름을 확인하고서야 나는 그가 강의도 재미있게 하고 학점도 짜지 않아 수강생이 늘 황야의 들소떼처럼 몰렸던 그 교수였다는 걸 떠올렸다. 전공이 토목공학이었던 내가 그의 강의를 들은 건 딱 한 강좌였다. 생명과학 비슷한 제목의 그 교양 과목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조망하며 청년기의 정체성 확립과 우주적 실존 의미를 탐구한다는 거창한 강의 해설을 달고 있었다. 전공 시간에 짜맞추다 보니 빈 시간과 들어맞아 신청을 했을 뿐이지만 강의는 예상했던 것보다 재미있었다. 시간표상으로는 격일 1시간짜리 강의였는데 그는 그걸 하루에 몰아서 2시간이 채 못 되는 시간 동안 강의를 했었다. 강의는 연속성이 없었고 매번 새로운 주제로 이루어졌다. 의대 교수다운 적나라한 성교육도 있었고 우주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화제에 오른 영화가 즉석 토론 대상이 되기도 했고 어느 여름 오후엔 남양 특집이라고 하며 엽기적 살인에 얽힌 법의학 강의를 한 적도 있었다. 그의 강의 시간에 한 번도 졸았던 적이 없었다는 기억이 남아있을 만큼 그는 꽤 탁월한 강사였다. 나이트에서 살다시피 했던 1학년 때 그는 내게 그래도 B를 주었는데 형편없는 학점들 사이에서 그 B는 눈부셨고 눈물겹게 고마웠었다. 만약 다른 장소에서 만났다면 나는 그에게 내가 이 학교 출신이며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는 말을 했을 것이다. 지금 여기선 아니다.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모르는 게 협상에서 얼마나 유리한 고지인지를 아는 지금은.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고 그는 소파 쪽으로 나와 내게 앉기를 권하며 자신도 앉았다.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고 노트북까지 꺼내 펼치자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오른쪽 이마에는 아직 거즈가 붙어 있었다. 다른 분이 오셨군요. 네, 이 대리가 갑자기 다른 일을 맡게 돼서 제가 대신 귀찮게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한 확인만 하면 되니까요. 사고 장소는 통일로 쪽에서 일산 방향, 신축 건물 현장 부근 자정 무렵이었으며 운전은 교수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는 짧게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보험 만기일은 7월, 17년간 무사고, 소유 차량은 이 차 외에 한 대가 더 있군요. 주행거리를 보니 이 차는 출퇴근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도로에 유실된 부분에서 차가 갑자기 쏠리면서 도랑으로 빠졌다는 상황도 인정될 것 같습니다. 차량끼리의 사고가 아닌데 비해 차량의 외부 손상은 꽤 심합니다. 여기까지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는 회사 측이 불리했다. 오른쪽 범퍼가 완전히 깨졌고 앞문까지 이어진 손상은 교체와 도색까지 다시 해야 했다. 지정 AS 센터에서 해야 하는 차 수리 비용도 만만찮을 것이고 외상은 경미해도 혹시라도 신경외과적인 사고 후유증이라도 호소한다면 지급해야 할 의료비 역시 60대 좌판 아줌마가 다쳤을 때 지급할 보상액보다 월등히 높아질 것이다. 먼저 보상해준 후에 도로공사나 건물을 신축하고 있던 카페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겠지만 실속 없는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뿐일 가능성이 높았다. 보상액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실내가 어둡진 않은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역광이 너무 강해 그의 표정은 뚜렷하지가 못하다. 맞은편에 앉은 내 얼굴은 수술실에 누운 사람처럼 잔주름까지 선명할 것이다. 협상의 좋은 자리는 일단 그가 차지하고 있다. 먼저 보잘것없는 액수를 제시해서 상대방의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협상의 시작이다. 출고 연수가 있고 해서 모니터로 자료를 검색하는 날 보며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작년 출고차지만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차 주행거리를 보셨겠지만 남들 3개월 탄 것보다 짧아요. 이런 뜻밖의 사고에 대비해서 20년 가까이 보험은 들어왔지만 한 번도 보험 혜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분은 터무니없는 액수를 얘기하더군요.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액수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반응은 예상하고 있었다. 정비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계산이 나오겠지만 손실 비용을 전부 보험사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자기 과실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기 과실 같은 건 없었어요. 탱크가 아닌 이상 거기서 어떤 차도 정상적인 주행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건 보험사와 도로공사가 해결할 문제지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요. 내가 여태까지 당신 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만 모았어도 이 차를 새로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대리라는 분한테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횡포가 아닙니까? 나 이런 문제로 줄다리기 할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계속 이런 식이라면 소송을 제기하겠소. 비용은 문제가 아니오. 그는 비용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실패나 좌절 따위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듯 매사에 자신만만했던 젊은 날의 그의 강의실에 앉아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대개 뜻밖의 큰일을 당했을 때 혹은 결백을 주장하고 싶을 때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말을 잘 쓴다. 그러나 사태가 진전되다 보면
결국은 비용도 문제가 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장면을 지우려 고개를 저었다. 병실 복도에서 의사가 수술과 처치 과정을 설명하며 비용을 말했을 때 나는 처음에 분노했다. 아내보다 내가 더 분노했다. 비용이라니,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데 드는 돈은 그때 내게 비용이 아니었고 그 비용은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내와 나의 미래가, 아니 내 나머지 생의 전부가 일순에 사라지려는 순간이었는데 어떤 부모인들 목숨이라도 걸지 않으려 하겠는가. 비용은 문제가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말했었다. 아이가 입원해 있던 1년 반 동안 많지 않던 예금은 사라졌고 카드빚은 여기서 빼서 저기를 막아야 했지만 그때 내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중엔 빌릴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돈을 빌려야 했다. 아픈 아이의 치료비로 전세금까지 날아가 버린 걸 안 주위 사람들은 그때부터 전화기 속에서 나를 확인하는 순간 목소리의 톤이 달라졌다. 돌이켜보면 내 지난 생애에 그때처럼 씩씩한 목소리로 살았던 시기는 없었을 것이다. 전화기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가며 조금도 어렵지 않은 사람처럼 밝고 큰 목소리로 떠들어댔다. 밤의 병실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도 명랑하고 가벼운 목소리로 얘기했다. 어느 밤 복도 끝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본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얼굴은 적이 아니야. 우울하게 처진 눈매와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입을 가진 누군가가 어두운 창밖에서 어린 새처럼 조잘대는 날 쳐다보고 있었다. 비용의 대가는 아이의 고통이었다. 4번이 넘었을 때 나는 고통스러운 골수 채취의 횟수 세기를 그만두었다. 비용과 고통을 동시에 지불한다면 그래도 신은 내게 미래를 남겨줄 것이라고 믿었다. 끝내 고통마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비용, 그것이었다. 그랬다. 딸아이가 떠났을 때 견딜 수 없는 건 슬픔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었다. 슬픔보다 더 강하게 나를 압박한 건 빚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났을 때 난 딸을 잃은 아버지가 아니라 신용불량자였다. 갚지 못한 빚에 대한 내용 증명의 수취인이었으며 민사소송의 출두 요구서에 찍힌 피의자였다. 차가운 목소리로 이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아야 하는 파렴치한이었다. 원금은커녕 이자마저 감당하기가 어려운 파산자였다. 지금의 나를 버티게 해주는 힘은 슬픔이 아니다. 나는 어쩐지 앞에 앉은 사람에게 조금씩 가혹해지기 시작하는 나를 본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진동을 했다. 소장이었다. 지금 어딘가? 상담 중입니다. 그래? 끝나면 전화 주지. 소장은 지금 내가 다른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인 자격으로 고객을 만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마감날은 다가오고 빨리 한 건이라도 올리라고 전화했을 것이다. 2달 연이어 평균 실적 미달이면 주차권 회수합니다. 이따위 얘기를 속삭이듯 할 때는 차라리 소장이 소리를 질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조용히 일러주는 그 목소리가 더 끔찍하다. 지난 몇 달 사이에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때문에 이 정도로 봐준다는. 나 자신 이 즈음 앵벌이 인생과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딸의 고통에 대해 지불한 비용의 대가로 나는 누군가의 앵벌이가 되어 있었다. 2군데 보험회사에 적을 두고 낮에는 겹치게 출연하는 엑스트라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밤에는 경력을 속이고 과외 교사로 뛰었다. 최근엔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다. 신문에서
언젠가 만성적인 수면 부족의 후유증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다. 신경과민, 만성피로, 불안장애, 소화기 질병 등. 거기다 내 경험으로는 순간적인 판단장애까지 일어난다. 한 번은 과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한남대교 북단에서 거의 반수면 상태로 운전하고 있었다. 갑자기 눈앞에 하이빔이 미친 듯이 번쩍거렸다. 서로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범퍼가 거의 닿아 있었다. 미친놈, 개새끼. 나는 조건반사를 일으킨 개처럼 마구 욕을 해댔는데 노란 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을 달리고 있었던 건 나였다. 상대편 운전자는 얼이 빠져 입을 벌리고 멍해 있었다. 말하자면 하루 4시간만 잔다는 건 법정 알코올 농도 기준치 이상의 술을 마신 것과 같은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그렇게 뛰어다니며 번 돈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고통의 비용으로 계속 지불되고 있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보상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시하는 한도를 넘어가는 액수를 요구하실 땐 끝까지 가다 보면 한 푼의 보상금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로서는 안타깝지만. 무슨 얘기인가요? 소송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비용은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소송에서 드는 비용이 돈뿐만은 아닌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루한 출두와 진술과 보험감독원의 심의를 기다려야 하며 만에 하나 소송에서 패하면 보상액은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날 협박하는 겁니까? 그럴 리가요. 왜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데 이토록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몇 권의 베스트셀러 저서가 있고 다양한 지면의 칼럼을 통해 사회적인 지명도도 만만치 않은 이 사람과의 소송은 물론 회사로서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보험액 산정 때문에 저명인사와 소송에 들어갔다면, 그리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든 보험회사의 무례와 횡포에 대해 떠들어댄다면 회사의 이미지와 보험 계약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협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한다. 고통이란 내 몫이 아님을 시위해야 한다. 아빠 눈 속에 별이 있어. 조잘거리던 딸아이 앞에서 끝내 밝은 목소리를 잃지 않았던 그 밤처럼. 그렇습니다. 절차란 게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네요. 그렇지만 이런 절차를 겪은 뒤에야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사람이지요. 고통스러운 과정이 없다면 우선은 편하겠지만 그땐 결과가 우리를 오래 괴롭히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그는 알까? 고통스러운 과정이 없었다면 맨정신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프로그램도 있다는 것을 그는 알까?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딸아이는 주사를 너무 맞아 굳은 살이 생겨 정맥을 찾을 수가 없었다. 링거용 바늘을 교환할 때마다 전쟁이었다. 척수 검사를 끝내고 나면 아이는 내 품에 안겨 젖은 빨래처럼 늘어졌다. 고통을 호소할 기운마저 없어 그저 바르르 떨기만 했다. 내가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건 그 아이의 등이 내 무력한 손바닥 안에서 바르르 떨리는 그 느낌이었다. 마지막 무렵 아이는 몸의 여러 군데에 튜브를 꽂고 카데터를 삽입해야 했다. 처음 카데터를 삽입할 때 나는 병원에 없었다. 전화기 속에서 아내는 울고 있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내는 내게 그렇게 물어보았다. 밤에 병원에 들렀을 때 아이보다 아내 얼굴이 더 망가져 있었다. 고통스럽게 설치했지만 그건 영구적인 건 아니었다. 망가진 카데터를 교환하던 날은 내가 병실을 지키기로 하고 아내를 내보냈다. 나는 그때 교환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도 그 장면을 잘 기억할 수가 없다. 내 영혼은 그 장면을 외면하고 싶어 했고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아이는 끝내 팔다리를 늘어뜨리며 까무러쳤다. 간호사가 피로 얼룩진 시트를 교환해 주었다. 내 몸을 마취 없이 찢어대는 것 같았다. 보름이 지나자 의사가 복도에 서서 다시 물었다. 카테터를 교환하시겠습니까? 그 무렵 딸은 의식을 놓을 때가 많았다. 의사는 엄지손가락을 올리거나 내릴 권리가 내게 있음을 알려주고 싶어 했다. 끔찍한 교환 과정을 생각하며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한 번도 보지 않은 도살장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카테터를 교환하지 않겠다는 표현은 아니었다. 나는 의사에게 물어보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거죠? 뭘 잘못했기에 그걸 지켜봐야 합니까? 의사는 카테터 교환을 그만두겠다는 걸로 받아들인 모양이었다. 그냥 두면 합병증으로 폐렴이 올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폐렴이라면 곧 죽음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카테터를 교환하면 언제까지 희망은 있는 겁니까? 언젠가 기도가 견디지 못하는 순간이 오겠지요.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가 있는 사람일까? 젊은 의사의 눈도 나만큼이나 우울하고 피곤해 보였다. 이건 질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보호자에게 물어보아야 하지만 이게 질문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질문이란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어딘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걸 말하겠지요. 이럴 땐 의사나 보호자나 질문이 아니라 딜레마에 부딪히는 거죠. 끝내 답을 찾을 수 없는. 창밖을 쳐다보며 그는 낮게 덧붙였다. 말하자면 큰 상처를 놔둔 채 작은 뾰루지에 반창고나 붙이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길게 보았을 때 희망은 없습니다. 의사와 헤어져 지하 매점으로 내려와 늦은 저녁을 먹었다. 국수에 뜬 유부에서는 산패한 기름 냄새가 났다. 희망은 없습니다. 언젠가 견디지 못하는 순간이 오겠지요. 나는 유부를 건져 먹고 국물도 마저 마셨다. 무언가를 먹어야만 했다. 몇 번을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는 학생에게 집합과 인수분해를 가르치러 가야 할 시간이었다. 그의 말처럼 냉정하게 말하자면 카테터를 교환함으로써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고통의 연장뿐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내가 선택한 것은 정말 아이의 안식이었을까? 아니면 이제 그만 이 모든 것에서 노연하고 싶다는 이기심 혹은 포기였을까? 그 질문이 떠오르면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이를 포기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면 척수검사를 끝내고 내 품에 안겨 바르르 떨던 그 느낌을 떠올렸다. 그 아이의 지독한 아픔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지 않았다면 죽음을 받아들이기는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똑같이 그 과정을 지켜보았으면서도 아내는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아직도 나로선 케이스가 다르긴 하지만 이 사람이 결국 받아들여야 할 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때까지 고통스러울지도 모를 과정을 오롯이 겪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의 보험액 산정이란 유동적인 거 아닙니까? 이제 그는 태도를 조금 바꾸었다. 보아하니 판을 벌렸다간 골치 아플 것 같고 협상을 통해 최대치의 보상을 받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건가요? 없는 사례는 아닙니다. 보상액을 터무니없이 높여주고 뒷거래하는 경우도 없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보험회사들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앉아서 3만리, 서서 9만리를 봅니다. 요행이 운이 좋을 수도 있지만 검사팀의 레이더에 걸리면 그땐 재선에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 빵빵한 이력을 가진 특수조사팀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죠. 제가 걸리는 거야 괜찮지만 리베이트 준 사람까지 실형을 살게 되기까지는 보험사로서도 막대한 수업료를 지불하고 난 결과입니다. 그는 손까지 저으며 조금 웃어 보였다. 나도 자해공갈단은 아닙니다. 그럼요, 그럴 리가요. 창밖에서 웅웅거리는 소음이 먼저 들렸다. 연막 소독을 하는지 순식간에 창밖이 불투명한 흰막으로 뒤덮인다. 초록 이파리들이 사라졌다가 보고 있는 사이 한 조각씩 드러난다. 창틈으로 소독약 냄새가 스며들었다. 내 호흡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냄새를 거부하며 얕아진다. 소독약 냄새라면 진저리가 난다. 창밖은 다시 고요해진다. 그는 손바닥을 펼쳐들었다. 더 이상 피곤한 논쟁은 그만하고 싶다는 제스처일 것이다. 그래요. 나도 중고차 하나 말아먹고 새 차 내놓으라고 떼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규정에 있는 대로 보상해 주세요. 그거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노트북은 그 사이 화면 보호기 상태였다. 나는 엔터키를 필요 이상 몇 번 두드렸다. 교수님, 그런데 자차 보상 부분은 불과 닷새 전에 추가로 드셨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무슨 예감 같은 게 있었는지. 그 차는 출퇴근용도 아니고 차량가가 높다 보니 보험료 부담도 너무 많은데다 20년 동안 사소한 접촉사고 하나 없던 터라 괜찮겠지 하고 그냥 탔었어요. 그런데 어쩐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가입했었는데. 그렇습니까?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은 모든 불행이 자신은 비껴갈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 자신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그런 운명적으로 열등한 종류의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일간지 사회면에 실린 기사란 결코 나나 내 주위 사람에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결국은 확률의 문제일 뿐인 걸 모르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친 불행에 대해 고통과 열등감을 동시에 느낀다. 아이의 입원 기간이 길어지자 아내는 어느 밤 울면서 내게 말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끄러워. 사람들 보기가.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은 없었어. 내 엄마 노릇도, 내 팔자도. 사람들이 돌아서서 내 인생에 형편없는 점수를 매겨주는 것 같아. 아이를 병들게 한 여자, 팔자 센 여자, 그렇게 말이야. 그러므로 긴 고통의 이면에는 부끄럽다는 느낌이 포함된다. 지상의 삶에 무능한 인간이라는. 여기 기록된 바로는 사고가 난 것은 자차 보험 가입 이틀 후군요. 기록된 바라니요? 사고가 난 날을 기록한 거죠? 그가 예민하게 내 말을 정정한다. 나는 무시하기로 한다.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었습니까? 밤이 늦었고 다른 차하고 충돌한 것도 아니고 나 역시 크게 다친 곳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운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담당이 바뀔 때마다 매번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하나요? 앞으로 담당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그 다음날 오전 사고 신고를 하셨군요. 이렇게 많이 망가질 줄은 몰랐어요. 음주 상태에선 사고가 비교적 가볍게 체감되니까요. 답답하면 혼자서 가끔 자유로를 달리긴 하지만 차 가지고 나가서 술을 얼마나 했겠어요. 맥주 한 잔이었어요. 그걸 문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으로선 당시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방법은 없으니까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휴대전화가 물방개처럼 부르르 떨며 맴돌았다.
실적 이렇게 해놓고 회사에 얼굴도 안 비치고 뭐 하는 겁니까? 일을 하는 거요, 마는 거요. 환산 500은 해줘야 할 것 아니야? 지금 상담 중이거든요. 참나, 조례도 빠져, 종례도 빠져. 내가 지금 상점 모시고 일하는 거요? 마감까지 계약 못 받으면 일단 자기 이름으로라도 하나 들어요. 이 실적이면 다른 팀으로 밀려나요. 나가면서 전화드리겠습니다. 팀장이었다. 소장한테 들볶이다 홧김에 전화했을 것이다. 환산 500을 올리려면 월 입금액만도 얼만데 3만 원, 5만 원짜리 보험 받아가지고는 서류 정리하는 것만도 손목이 부러질 분량의 일인데 강아지 이름 부르듯 예사로 환산 500을 노래한다. 리베이트를 주고받으면 실형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들볶이다 보면 그야말로 평균 깎아먹는 놈 안 되기 위해 수당 받아 전부 리베이트 줘야 되는 미친 짓거리 같은 계약도 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건수도 못 올리면 제 이름으로 가입해서 기본 실적을 채워야 한다. 팀장은 종례도 참석 못할 만큼 바쁘게 돌아다니는 척하면서 실적은 이게 뭐냐고 아각대는 것이다. 제가 사고 날짜를 속이기라도 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군요. 살다 보면 픽션보다 현실이 더 드라마틱할 때도 있지요. 생명보험에 든 다음 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로서는 솔직히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심리적 상처에 대해서도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시스템이란 건 늘 사람을 피곤하게 하네요. 물론 그런 케이스가 가끔 있긴 하지만 자기 생명을 걸고 장난치는 사람은 드물죠. 회사 측에서 들으면 펄쩍 뛸 소리지만 자연인으로서의 제 견해는 솔직히 그래요. 보험을 들고 그걸 받기 위해 사고로 위장한 자살을 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봐요. 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돈이 필요하다면 그것보다 절박한 상황은 없는 거고 보험이란 그런 때를 대비해서 드는 것이니까요. 아내는 내게 그런 자세를 요구했는지도 모르겠다. 남겨진 우리는 오자락 속에 같은 크기, 같은 무게의 통증을 느끼는 상처 자국을 가진 한 쌍의 짐승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아내와 딸에게 나는 가해자였다. 몇 푼 치료비 때문에 딸의 목숨을 포기한 냉혈한이었다. 아내는 밤새도록 흐느껴 울다가 간신히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지르곤 했다. 돈이 뭔데? 그깟 돈 몇 푼에 아이의 목숨을 포기한 거야?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벽의 양편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차단되어 있었다. 죽은 건 딸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었다. 이전의 우리는 없어져 버렸다. 더 빌릴 수 있었다면 나도 더 빌렸을 것이다. 갚을 길이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보름 후에 갚겠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빌렸을 것이다. 포기했다면 딸의 목숨이 아니라 돈을 빌리는 일이었다. 대체로 보험 사기는 보통 손해보험 쪽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고통스럽군요. 이런 오해를 받다니. 나는 오해가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그를 쳐다보았다. 손해 사정을 하다 보면 나는 늘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된다. 아내도 나를 보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말한다. 아내는 나를 자신과 동유황으로 묻기를 거부하고 있다. 아내는 끊임없이 내게 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싶어한다.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의 분량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한다. 카테터를 교환하는 게 고통스럽다고? 물어봤어? 대답은 들었어? 우리가 뭘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대답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당신은 아니야. 그 전날 밤까지도 걔는 손을 잡으며 내 손가락을 꼭 쥐었고 발바닥을 간지리면 발바닥을 꿈틀거렸어.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그럴 수가 없었어. 언젠가는 새벽에 날 깨웠다. 물어볼 게 있어. 한숨도 자지 못한 눈빛이었다. 카테터를 뽑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해줬어? 마지막으로 카테터를 뽑을 때 아이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 그래도 나는 아이의 귀에 사랑한다고 말했었다. 응, 말했어. 그럴 줄 알았다는 얼굴로 아내가 나를 푸르게 노려보았다. 나는 아내가 미쳐가는 게 아닐까 두려웠다. 말하지 말았어야지. 말하지 말았어야지. 알았을 거야. 우리가 포기하리라는 걸. 모든 슬픔에는 희생양이 필요하다. 나는 아내가 슬픔을 이겨내게 되는 어느 순간까지 가해자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어떤 터무니없는 욕설이나 느닷없는 통곡이나 며칠을 계속되는 침묵이라도 견뎌내려고 했다. 아내의 혈관에 나쁜 지방처럼 덩어리로 흘러다니는 슬픔이 녹아내리려면 분노든 슬픔이든 증오든 지독하게 뜨거워야만 할 것이다. 지독하게 뜨거워야만 그것을 태워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즈음 하루 종일 잠옷바람으로 아이의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가 원하는 건 상처의 소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고통이 물처럼 담담하게 흘러내리게 되는 그런 망각이 아니라 아내는 여전히 아이의 제잘거림과 체온과 세상의 어느 곳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보드라운 입술이 볼에 와 닿는 느낌을 놓치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내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고 있었다. 손에 쥔 아이의 옷자락을 결코 놓지 않으려 했다. 질병의 치유를 바라지 않는 환자를 바라보는 의사처럼 나는 무력할 뿐이다. 나는 내 앞에 앉아 고통을 얘기하는 이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다. 말해질 수 있는 건 고통이 아닙니다. 이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학병원 의사는 환자를 보고 학생을 가르치기만 하는 자리는 아니죠.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해야 하고 논문 등급 평가는 가혹하게 순위가 매겨집니다. 작년에 시작한 사회표본조사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비슷한 연구가 벌써 다른 팀에서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되었어요.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서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것도 몰랐냐는 식으로 은근히 날 원망하고, 아니,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방향을 바꾸기엔 너무 많은 연구비와 시간이 지불된 셈인데, 물론 그런 것보다 나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날도 그만 울적해져서 차를 몰고 손해보험액 산정에 사고 당시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배려 같은 건 물론 없다. 그 역시 아내와 나의 관계에서처럼 나의 침묵이 두려운 모양이다. 묵묵히 바라보는 내게 주지 않아도 될 정보까지 주려 한다. 눈물과 분노, 돌연한 흐느낌과 소리 지르기에 대해 달래고 받아주던 나도 언젠가부터 같이 소리 지르기를 시작했다. 너무 많은 감정이 뒤섞여 하얗게 빛나는 눈빛으로 날 쏘아보던 아내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 화를 폭발시키거나 느닷없이 쏟는 눈물 대신 완전한 침묵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아이를 잃은 후 아내는 계속 아이의 침대에서 잠을 잤다. 이제 딸아이의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서 아내는 화를 내지도 일어나지도 않았다. 편해졌는가? 아니다. 그건 기껏 돈 몇 푼에 딸아이를 포기했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깊은 밤의 끝없는 흐느낌보다 훨씬 나빴다. 덩어리처럼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 집으로 들어가는 밤이면 차가운 우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다. 해가 거대한 시계의 초침처럼 툭툭 꺾인다. 실내는 아주 작은 등을 하나씩 꺼나가는 것처럼 미세하게 빛을 잃어간다.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밀려온다.
조금만 어두우면 잠은 바로 달려든다. 인체의 수면 시계는 무릎 위에 있다지. 나는 종아리를 툭툭 쳤다. 오후에 처리해야 될 사고 차량이 하나 더 남아있다. 업무량을 할당하는 부장을 보면 팥쥐 엄마 같다. 늘 퇴근 시간을 초과해야 마무리할 만큼의 일들이 주어진다. 정비소로, 현장으로, 병원으로 뛰어다니다 보면 9시 넘기는 예사다.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밤에 불신검문해서 자리를 비우는 가짜 환자를 적발해야 하며 동시에 생명보험사의 설계사 업무를 해야 하고 일주일에 닷새를 수학을 가르쳐야 한다. 수학책 놓은 지가 언젠가. 가르치는 시간만큼 미리 교재를 보고 가야 하는데 한 번씩 갑작스러운 질문에 부닥치면 땀이 나서 안경이 뿌얘졌다. 커피를 너무 마신 밤이면 펜을 쥐인 손이 저절로 부르르 떨릴 때도 있다. 고객을 만나 약관에 대해 떠들다 보면 내 속에서 무언가가 타고 있는 듯 단내가 코끝에 매달리곤 한다. 운전을 하거나 학생을 가르치다 가수면 상태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조금은 더 자야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나는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사람처럼 말을 끊는다. 그의 얼굴은 이제 완연히 피로해 보인다. 사고 당시 차 안에 누구 다른 사람이 있었나요? 이렇게 나오시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교수님의 오른쪽 이마에 상처가 났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서요. 에어백이 작동한 상태에서 그쪽이 차에 부딪히기는 어려운 일인데 나로선 너무 놀라서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할 수가 없어요. 사고 순간에 그랬는지 차에서 나오다 그랬는지 상처가 생긴 것도 집에 와서야 알았죠. 그의 말이 약간 빨라졌다. 내 목소리는 조금 더 낮아진다. 그러셨겠지요.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운전자에게는 정신적으로 아주 큰 충격을 주게 되죠. 게다가 술을 드신 상태에서 동행한 사람이 대신 운전대를 잡고 있던 중이라면 더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게 당신들 일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토록 터무니없는 말을 내가 듣고 있어야 하나요? 그렇죠. 근거. 교수님이 사고 신고를 늦추고 그 사이에 추가로 보험을 가입했다 한들 증거가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사고 신고를 일부러 늦게 하고 그 사이에 보험을 가입했단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아무런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선 무슨 증거라도 있다는 겁니까? 그는 기가 막힌다는 듯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댄다.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가 진동을 한다. 그는 그 작은 소리에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사고 처리 때문에 상담하기로 했던 사람이었다. 만나기로 해놓고 보니 보험 처리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된 모양이었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심전도 모니터를 지켜보며 가망 없이 꺼져가는 불에 풀무지를 하듯 점점 많은 분량의 아드레날린을 링거선에 퍼부어대던 그날 밤. 카데터를 뽑아버린 순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삶은 스스로 완벽하다는 것을. 어떤 흐트러진 문일지라도 한 사람의 생이 그려낸 것은 저리게 아름답다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은 제 스스로 빛을 내는 경이로움이라는 것을. 접촉사고입니까? 골목길에서 후진하다 드럼통 세워진 걸 못 봤거든요. 자기과실 100%군요. 주민등록번호 불러주세요. 네, 차량번호 1701. 수리비는 꽤 나왔긴 한데 불과 3개월 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네요. 이렇게 되면 보험료율 상승하는 건 알고 계시죠?
대충 펴서 타세요. 길게 보면 제 살 깎아먹기니까요. 여기서 또 할증되면 3년간 지속됩니다. 수리비가 싸게 먹힐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래요?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 주세요. 그는 아마 전화하지 않을 것이다. 2시간 절약이다. 나는 조금 여유를 가진다. 그래요. 저도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보험회사 나쁜 새끼들입니다. 10년, 20년씩 보험 넣어왔는데 사고 한 번 가혹하게 보험료율 인상이죠. 그러니 어지간한 건 자기가 손봐버릴 수밖에요.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던가요? 제가 에어백 말씀을 드렸나요? 에어백이라뇨? 아, 어젯밤에 사고 차량을 살펴보러 갔었습니다. 그것도 제 일이니까요. 차를 깨끗이 다루셨더군요. 뒷범퍼도 깨알 같은 흠집 하나 없고 수입차 AS는 정말 눈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펴서 도색해줘도 될 걸 무조건 교체하라고 그러지 않나. 찌그러진 부위도 하필 범퍼에서부터 문과 몸체까지 걸쳐 있더군요. 정말 끔찍하죠. 제가 에어백을 살핀 건 우연이었습니다. 보통 에어백 같은 건 관심이 없죠. 다만 수입차 에어백은 국산과 재질이 어떻게 다르나 궁금했거든요. 그는 이 방이 손님을 맞기에는 이제 좀 어둡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일까. 실내는 너무 조용해서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미친 듯이 졸음이 밀려왔다. 운전석 에어백에 립스틱이 묻어 있더군요. 근데 에어백에 묻은 립스틱은 사모님 건가요? 그리 진하지 않은 핑크빛이던데. 그는 이제야 진짜 고통스러운 것일까? 그의 입술을 바라보았다. 난 눈을 마주볼 만큼 가혹하진 못하다. 말해질 수 있는 건 고통이 아니야.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참을 수 있다는 거야. 살다 보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 말을 해주고 싶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구석에 있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냉장고에서 음료수 캔 2개를 꺼내 들고 와서 앉아 테이블에 올려놓았을 뿐 권하진 않았다. 나는 파일의 맨 뒤에 끼워져 있던 용지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이번 사고에 대한 기록과 그 아래 이 사고와 관련하여 차후에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글씨가 아니라 종이 자체를 보듯 시선을 움직이지 않고 있더니 펜을 들어 아래쪽에 사인을 했다. 볼펜 끝의 흰 별이 유난히 선명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어 사인을 하는 동안 나는 손바닥으로 종이를 눌러주어야 했다. 방에 들어오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내 속의 나와 거래를 하고 있었다. 한때 나의 스승이었던 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갈 것인가. 부장이 언지를 주었듯이 회사 부담금을 제로로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에서 그칠 것인가. 부장도 이런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에어백에 대한 얘긴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 일에 관한 한 그에게 신이 될 수도 있다. 유리하게 보험액 산정을 해줄 수도 있었고 파렴치한 협박범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내 왼쪽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내용 증명을 생각한다면 나는 좀 더 가혹해질 수도 있다. 내 앞에 앉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자기 앞에 펼쳐지는 생의 날마다 깜짝 놀라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다. 사실 그가 원했던 건 많은 보험금이 아닐 것이다. 그는 다만 비밀을 덮어줄 한 겹 보호막이 필요했을 것이고 자신이 운전한 것을 기정사실로 하기 위해 당연히 보험도 청구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의 삶 이면의 정절까지 내가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날 그가 어떤 여자와 통일로 근처의 카페에서 맥주를 한잔 했다면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내와 차가운 우물 속에 누운 것처럼 살아오던 지난 봄의 어느 날 나도
그 지독한 슬픔 가운데서 낯선 여자를 안으려 했던 밤이 있었다. 딸이 죽은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날이었다. 아내는 밤마다 아이의 침대에서 잠들었다. 그랬다 해도 그때 내게 결핍된 것이 섹스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거액의 보험 계약을 따낸 동료가 저녁을 내고 단체로 몰려갔던 나이트에서 부킹으로 만난 여자였다. 초저녁부터 들이킨 술에 취해서 여자가 묵고 있다는 호텔까지 같이 갔었다. 동남아시아 쪽 항공사의 스튜디오스라는 여자는 자꾸 짜증을 냈다. 콘돔이 있냐고 물어보더니 없다고 하자 그랬다. 한국 남자들 왜 이래? 콘돔도 안 가지고 다닌단 말이야? 여자는 날짜를 따져보더니 그냥 하자고 했다. 여자의 벗은 몸은 꽤 괜찮았다. 배 위로 올라가 몸속으로 들어가려 하자 여자는 또 짜증이었다. 아파. 한국 남자들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앙탈로 봐줄 수도 있었는데 왜 나는 여자의 뺨을 때리며 욕을 해주고 일어나 옷을 입고 돌아 나왔을까? 쌍년. 이게 말끝마다 한국 남자야. 뺨을 감싸진 여자의 눈이 커졌다. 네가 뒹굴어봤자 동남아 놈이지. 나는 그날 밤 잠시 잊고 싶었을 것이다. 질기게 날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아주 잠시 동안이라도 잊고 싶었을 것이었다. 가혹한 신이 내게 카테터를 교환할 것인지 아니면 그 아이의 고통을 이만 멈추게 할 것인지 도무지 선택할 수 없는 질문을 했듯이 나도 그에게 무언가를 선택하라고 요구할 시간이 되었을 뿐이다. 내가 그의 아내에게 전화를 할 것인가? 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그건 그래도 내가 내 생의 모퉁이에서 스핑크스에게 받았던 질문에 비하면 아주 수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날 밤 링거가 연결된 왼쪽 팔목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링거 아래쪽의 클램프를 돌려 약이 절반만 떨어지게 조절했다. 이제 한 방울씩 떨어지는 약도 제 체온으로 데울 수 없게 된 거야. 나는 천천히 식어가는 아이 옆에 서서 내 결정을 합리화하고 있었다. 더 이상의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 더 이상은 고통받는 널 지켜볼 수가 없어. 아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불안하게 흔들리는 심전도 모니터를 지켜보며 가망없이 꺼져가는 불에 풀무지를 하듯 점점 많은 분량의 아드레날린을 링거선에 퍼부어대던 그날 밤 카테터를 뽑아버린 순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삶은 스스로 완벽하다는 것을. 어떤 흐트러진 문일지라도 한 사람의 생이 그려낸 것은 저리게 아름답다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은 제 스스로 빛을 내는 경이로움이라는 것을. 어딘가가 좀 아픈 듯한 얼굴로 앉아있는 그를 쳐다보자 오래전 수업 시간에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여러분, 우주 공간엔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 소리가 흐르고 있어. 별들이 부르는 노래라고나 할까? 당신들 말이야, 언젠가 그대들 삶의 절정에서 그 음악 소리를 듣길 바래. 나는 어쩌면 지난 어느 날 그 천상의 음유를 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빠 눈 속에 별이 있어. 그 속삭인 말이다. 그러나 나는 어딘가 이 방처럼 초침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하고 어둑한 구석으로 가서 좀 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에서 미끄러진 유리잔처럼 깨어져 어지럽게 흩어진 내 생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가혹한 선택에 대해, 걸을 때마다 뒤꿈치에 불이 켜지는 야광 운동화를 신어보지 못한 채 떠나버린 딸아이를 생각하며, 무엇보다 이 사람을 처음 만난 날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주인공의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죠. 저는 그 가혹하다고 느껴진 지점이 하늘의 보석 같던 딸을 잃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가혹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딸의 목숨줄을 쥐고 선택을 해야만 했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확실히 그가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의사에게 표현했던 것이 아니었죠. 주인공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의사가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카테터를 교환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의사의 오해를 바로잡아주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 한편엔 지금처럼 살아있는 것이 딸에게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아내는 분노를 쏟아내는데요. 자기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한 건 당신이었다고.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침묵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아내로선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어느 누구도 생명을 끊어낼 권리는 없으니까요. 더구나 그것이 자식의 일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현실은 주인공에게 더 가혹한 칼날을 휘두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이가 떠났을 때 견딜 수 없는 건 슬픔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슬픔보다 더 강하게 나를 압박한 건 빚이었다. 이 한 문장이 저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들 부부의 삶의 전부였던 딸아이가 세상을 떠난 그 슬픔보다 더 무겁게 그들을 내리누르는 것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빚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혹하다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세상을 떠난 가족에 대한 슬픔을 제대로 감당할 수도 없게 현실은 더 무서운 얼굴로 그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소설은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선 자신이 신에 의해 운명을 조롱당하는 입장이었다면 현재에선 보험회사 손해사정인으로서 보험 가입자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신의 입장이 된 것입니다. 과거엔 인간으로선 어쩔 수 없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운명의 피해자였다면 현재는 자신의 말 한마디에 따라 상대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위치에 선 것이죠.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교차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슨 의도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제가 좀 비약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과거엔 어쩔 수 없었던 후회스러운 운명의 선택에 대해 현재에서의 어떤 보상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 신은 나에게 무자비했지만 난 지금 이 사람을 관대하게 살려줄 것이다. 나에게도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가혹한 운명에 대한 항변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딸이 그토록 받고 싶었던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해 두었건만 5월이 되어도 그 선물을 받을 딸은 이제 없다는 것을 주인공은 5월의 꽃들이 핀 길을 걸으며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이 봄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날 밤 딸이 신발을 소원하던 그 밤엔 몇 광년이나 떨어진 시간처럼 느껴지던 이 봄이 이렇게도 쉽게 왔는데 그 아쉬움과 애달픔이 그의 눈에 비친 봄의 생명력으로 피어오르는 살아있는 것들에게 진저리를 치게 했던가 봅니다. 그래도 봄은 겨울의 우울을 벗어나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희망입니다. 주인공에게도 봄은 아마 그런 의미였을 것 같은데요. 봄은 딸이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소망이며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봄은 추운 겨울 후에 피어나는 노란 꽃들처럼 주인공에게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품게 되는 희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소설의 제목이 성스러운 봄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미경 작가의 단편소설 성스러운 봄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행복하세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ving life, nothing much to say. When I faced it all, just ordinary days. All the things I used to overthink. Time passed by, and they just drifted away. Not knowing where I'm going, just walking down the road, and somehow I'm here now. Fool's this life, nothing more, flowing where the river goes. Good times come and hard times too. Ordinary days become this life. Had so many dreams and things I wanted. Now I see it's just day by day. Meeting people, letting people go. That's how life flows anyway. What are we living for? No answer when I ask. We just live because we do. Ooh, just this life, nothing more, flowing where the river goes. Good times come and hard times too. Ordinary days become this life. Looking back, some regrets remain. But what can I do? It's all gone. If I lived again, I'd probably do the same. Just this life, nothing more, flowing where the river goes. Good times come and hard times too. Ordinary days become this life. No need to want too much, just accept what is. That's what happiness was. Nothing much to say about this life, just living day by day.